국민의힘이 오늘 오전부터 최고위와 의총을 연달아 열고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편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송웅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전 9시부터 최고위 회의 그리고 선수별 모임, 오늘 오후에는 의원총회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가 과연 추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오늘 그 최고위원회가 지금 9시에 열렸다가 이제 마쳐진 걸로 알려졌고요. 예. 오늘 이준석 대표는 자리에 나타나진 않았던 걸로 예. 보입니다. 지금 이제 당대표의 뭐 거리냐 사고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당원에 따르면은 거리일 때는 권한대행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사고일 때는 직무대행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당의 사무처가 직무대행이라고 이제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사고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윤리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초유의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지금 문제들이 좀 있고요. 예.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또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최고위에서 사고로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의총에서는 무난하게 그러면 사고로 정리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최고위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또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윤리위가 열렸고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도 당원 당규에 따라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고요. 네. 당 대표로서의 임기는 더 많은 기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에만 당 대표로서의 직무까지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명백하게 이건 사고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거리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가 바로 정지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최고위에서는 일단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의 끝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바로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우선은 권성동 이제 직무대행은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법안을 의결했을 때 바로 효력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에게 이송이 되고 대통령이 공포를 했을 때 그 법의 효력이 발효가 됩니다. 예. 이 윤리위도 똑같거든요. 윤리위는 저희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윤리위의 의결을 통해서 징계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의결된 것을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위 규정 23조 2항에 보면은 당대표 또 당대표가 위임한 자의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효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은 생략된 채 단순히 윤리위의 의결만을 가지고서 효력이 발생했다. 예, 예. 지금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또 이견이 나오는 것이고 예.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향후 법률적 대응에서는 상당한 이건 절차적인 하자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예. 직무정지는 효력이 발효됐다. 그리고 권한 대행 체제도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그 윤리위의 재심 절차가 있고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실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해석 또 지금까지 법원의 관행이나 판례 등을 비추어 보면 이 불복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권성동 뭐 직무대행이나 뭐 국민의힘 지도부 등은 빨리 이 사태를 일단락하고 수습하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예. 이준석 대표가 불복하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실효성 있는 어떤 대응을 하기는 어렵고 그게 결과적으로 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면 예. 뭐 이제 곧바로 대행 체제를 통해서 이 국면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간 이제 사퇴하지 않겠다. 강한 반발을 예고했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자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별다른 행보가 없습니다. SNS에 당원 가입 동료를 올리고 좀 의미심장한 가사의 음악을 공유하는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대표를 보면
가만히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조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요.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그 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들과 좀 신속하고 좀 시원하게 소통하는 것들이 많은 또 인기를 끌었던 것도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또 당의 분란을 만든다고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또 인정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참 어려운 입장인 것인데 예. 저는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뭐 가처분이나 재심 예, 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건 또 당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택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 다만 지금 윤리위의 여러 가지 절차 위반 내지는 지금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 위반들을 지금 짚을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잘못된 선례, 뭐 당원 당규를 넘어서서까지도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 당을 운영하다 보면 이 민주적 정당성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재심은 실효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다가 판단을 한번 구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안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도 당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제3자적인 법원에 의한 그런 판단을 남겨둘 필요는 좀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떨까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불복 자체를 고민하는 걸지 어떤 식으로 불복할지 선택을 고민하는 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윤리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에 대한 이 고민 단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리 결정을 이제 전제해 놓고 이후에 그 자신의 정치 행보 전반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6개월의 당원 자격 정지 이후에 정치 행보 이런 부분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6개월 이후에 당대표로 복귀해서 다시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가면서 본인의 정치 행보의 활로를 찾을 것인지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 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결정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의 어떤 주도적인 분위기는 사퇴 후에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불복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주말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윤리위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였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시고 하셨을 텐데 특별한 메시지가 없이 또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국면에 대한 어떤 자기 소회 정도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대응 쪽으로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 내 분위기를 보면 홍준표, 나경원, 뭐 유승민 그 전 의원들, 당내 중진들을 보면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자진 사퇴 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 이 의견을 좀 받아들여라.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런 윤리위나 윤핵관이 과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교류가 좀 더 강합니까? 우선은 사실 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요, 당내에 있는 정식적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저는 뭐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렇고요. 다만 지금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하게 무리한 징계를 했다라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윤리위라는 것 자체가 당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윤리위를 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는 대선을 이겼고 지선을 이긴 당의 대표입니다. 당에 피해를 입힌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무리하게 징계라는 것을 처분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도요. 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그런 윤리위로 평가했을 때 피해가 크다고 했다면은 선거 이전에 윤리위에 제소가 됐을 때 바로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했고 그 앞에 있던 소위 말하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또 징계 개시를 불개시했습니다. 예. 이게 또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은 많은데 당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뭐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서 또 조기 당권을 접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아니고 당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를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식의 비판 의견도 매우 팽팽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님 근데 지금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참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잠행을 이어가다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했다가 패배했고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다시 나타나서 내는 목소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목소리여서 이게 다시 어떤 정치권의 발을 뒤지시는 건가, 또 어떤 새로운 행보를 하는 건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뭐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일단은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전국을 지금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일정이 또 공교롭게 이렇게 윤리위 결정하고 또 맞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뭐 정치인으로서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꼭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또 유승민 의원이 또 어떤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다음 재기를 모색한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조금 예. 유승민 의원의 행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표현 이외에도 여당은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해서 과연 이게 실질적인 정치 복귀의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치 재개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 징계에 대한 메시지이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시기나 일정 또 그 북콘서트에 모이는 이 청중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정치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침 시기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도 있지만 정권 초기 이례적으로 낮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고 대선 직후나 지방선거 경선 패배 이후에는 사실상 정치적 행보가 이제 더 이상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그러니까요. 국면이 분명히 바뀐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정치 행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행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최고위에서 이 당대표 거리가 아닌 사고다라고 바라보면서 직무대행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대에 대한 당 내에서의 물밑 움직임이 있다라고 앞서 두 분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이 바로 그 이후에 의원들 차기 당권 주자들 공부 모임도 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산행도 하면서 세결집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조기 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당권 주자들은 조기 전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 내에서도 그것도 친윤 내에서도 좀 갈리고 있는 이런 모습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당원들의 감정이 많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늘 말씀드렸던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원 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했었다면은 이런 비판이 전혀 없었을 것인데 당원 소환제라는 제도가 까다롭고 엄격하다 보니까 그건 놓아두고 윤리위를 통해서 그것도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버에서 그동안 신뢰도도 가지지 못했던 유튜버의 공격과 또 거기서 함께했던 김소연 변호사의 지금 어떻게 보면 변론 과정 또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사기 범죄로 9년째 복역하고 있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장의사의 모든 진술로만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당원 당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 당규상에 지금 거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조기 전대나 비대위나 이런 것들은 당대표의 거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충족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당권에 대한 욕심 또 과욕으로서 이거를 밀어붙인다면은 국민들께서 상당한 비판을 또 가하실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윤리의 모든 과정들이 다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이건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임시 전당대회 비대위 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더 친윤계 안에서도 의견이 대립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원들의 모임, 산행 이런 것들 본인들은 세불리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말 과한 확대 해석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이 있은 직후에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여지고 그건 뭐
당에서 이 정권 교체에 있거나 정치적 재편이 이루어지면 늘 있는 일이죠. 또 당권을 바라보고 있는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언제가 될지에 대한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예. 차기 당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이제 관련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 징계 결정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실 6개월 이후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단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형사적 절차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접대 의혹 같은 경우에 징계 시효에서는 이미 도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징계의 그 비위 사실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공소 시효는 아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6개월 이후에 어떤 정치 상황이 수습된다고 해도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당 전체에 대한 어떤 부담이 되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 행보 이 부분을 넘어서 당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빠른 방법으로 수습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당권을 다시 좀 안정화시키고 그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 체제로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조기에 전당대회가 치러지기를 바라는 시각과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시각이 그 내에서 이제 서로의 유불리가 좀 갈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빠르게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지금 당장에 어떤 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원들 이런 잠룡들은 좀 유리하게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출마가 또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직무대행으로만 거리가 아니라 사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예, 각자의 이해관계는 달리하고 있는 건 분명해 예. 보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 전제에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한 시나리오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상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기 전대의 시점이라든가 방식,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약간 미세한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6개월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을 상정한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혁신위에서 공천 시스템화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됐었는데 이준석 혁신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혁신위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또 연기되고 있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혁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혁신위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꺼내 들었던 이제 카드였는데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당대표의 이제 임기가 6개월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꺼냈는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대선에서는 0.7% 차이로 이기니까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이겼다고 비판을 했고 또 지방선거에서는 또 엄청나게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크라이나 간 거 가지고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대표직을 수행해 왔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거든요. 네. 이게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원 당규를 지켜야 되고요. 당대표의 임기가 2년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준석 예.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애당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당원 당규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저항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지금은 조기 전당대회라든지 당대표의 권리라는 무리한 해석을 끄집어낼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원 당규를 지키면서 당을 수습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더 그런 좀 대범한 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거 얘기도 좀 해주셔서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수용해야 하고 선거 승리는 개인기로 된 게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대전제는 동의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고요. 또 당원들은 열심히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열심히 일을 하신 게 우리 당원들이시고요.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대표는 전략을 짜고요. 당대표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예.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지휘해서 승리하면 그 지도부는 승리한 지도부가 되는 것이고 선거에서 패배하면은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부도 바로 사퇴를 합니다. 네. 그 권한의 무게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에 동의는 하고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세운 공이 사라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JTBC에서 계속해서 단독 보도 내놓고 있는 부분 바로 이 장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최근에 또 나왔던 것이 7억 원 투자각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당시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 카드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장 씨의 말을 다 그대로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 대선 막판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단일화 과정의 네. 배경, 또 이제 실제 합의 사항, 그리고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종의 정치적 거래 내지는 합의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대선 이후에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정치 상황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파트너로서 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정도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게 이제 당대당 통합이 있었고 예. 그 이후에 국무총리나 뭐 이런 자리에 가시지 않을까 또 어떤 특정 장관 자리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가시고 했던 걸 보면 오늘의 상황 실제 당권을 염두에 두고 당시에 그 단일화 협의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장 씨 말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언급은 있었을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짐작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이런 뭐 범죄에 관련된 장 씨의 예.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뭐 그 윗선 보도가 나왔고요. 사실 거기에는 보면은 장 이사의 그런 녹취, 그 목소리가 다 육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의힘이가 징계 절차를 성급하게 개시하면서 이게 지금 스텝이 좀 꼬여버린 건데요. 지금 윤리위에서 가장 증거로 제시한 것이 그 각서인데 그 각서는 장 이사가 연루가 된 각서고요. 또 장 이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갖다가 증거로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미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장 이사라는 사람의 진실성 내지는 그 사람의 신빙성을 가지고서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거짓이라고 말할 명분이 지금 없는 상태에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신다면은 윤리위의 증거가 또 무색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나왔으면 좀 의혹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초기에 이건 수사 의뢰를 해서 안철수 후보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 주말 사이에 야권의 심장부 광주 찾았습니다. 5.18 기념공원도 방문하고 주민들이랑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행보 이제 당권 곧 출마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이재명 의원 본인께서 말씀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 내외 또 언론의 분석이나 모든 걸 보더라도 출마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첫 행보를 광주로 했다는 것에서도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이제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쵸.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뭐 대선 결과에 실망한 어떤 광주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권 행보를 시작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특히 광주 민심을 먼저 이렇게 확보하는 것, 그분들을 좀 위로드리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신 것 같고 또 멈출 수 없다는 메시지에서도 당대표 출마는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고요. 이제 뭐 등록이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곧
뭐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대변인께서도 같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대선 기간 내내 그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전 비판을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주인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맞죠.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사실 전당대회 하나마나 이재명 후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우려가 큰데 저는 이게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고 보고 또 책임 정치의 모순적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둔 당의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져 있고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물러나야 될 이재명 의원 같은 분은 다시 또 의원의 배지를 달고 당의 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저는 국민 여론이 반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책임 정치 실종이다라고 이렇게 반대 측에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 없으십니까? 국민의힘의 당 내부 사정과 지금 예. 민주당의 사정을 같은 맥락에서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는 스스로도 뭐 가장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당의 당원들의 당심이라든가 또 일반적 여론에서는 여전히 그 이재명 대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없었다면 책임론을만을 가지고 했다면 사실상 출마 명분도 없고 당내 지지 여론도 형성되지 않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출마 쪽으로 마음을 두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아마 이재명 의원 주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는 설득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개 다 과거에 보면 문재인 후보가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약간의 텀을 두고 그리고 나서의 어떤 정치 행보를 재개하고 이랬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선 이후에 계속돼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 당 대표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또 당의 차기 대선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출마를 해서 정치적 전면에서 서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이재명 후보로서도 맞겠느냐라는 내부 이제 걱정과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지금 당권을 쥐고 당의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차기 총선 또 그 이후에 대선까지 가는 행보를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당심, 당원들의 뭐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당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인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출마해도 되고 저는 책임이 크니까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강성 팬덤이 아니라 민심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했어서 이재명 의원이 영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정한 요건 자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결정을 최고위나 당무위원회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원 당규에 따른 어떤 형식적 요인이고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논거는 패배에 대한 책임론인데 이 두 개는 이제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어찌됐든 지방선거 이후에 죄송합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쇄신을 위한 어떤 전당대회 또 차기 지도부 구성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 박지원 위원장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어떤 도를 넘거나 선을 넘는 비판은 좀 자제되고 박지원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좀 길게 보고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게 본인의 출마 여부에서부터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향후 행보까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것까지를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당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이제 그러한 의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취임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주말 사이에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도 가졌는데
당을 빠르게 그 혼란 속에서 수습을 하고 전당대회 룰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스스로 자평하기도 하고 윤 대통령이 회담 제안하면 언제라도 대화에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제, 민생 챙긴다면 언제든 함께하겠다 이런 의중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회담 제안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당 수습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뭐 회담을 지금 제시는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책임을 크게 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둘 다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 당연하죠. 원칙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성정치권에서 박지원 위원장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저는 토사구팽이라는 비판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출마 자격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럴 때는 법규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할 때는 그 원칙도 저버리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또 원칙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아이러니라고 보고 저는 이재명 의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명수호를 할 것이냐. 저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봅니다. 이미 선거에서 2번 이상 심판을 받았던 국민적인 부정적 여론이 분명히 있고요. 이분은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당대표를 통해서 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려고 지금 의도를 제시하는 걸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안 그러면 인천 계양으로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우상호 위원장도 아무리 백약을 써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순간 민주당의 생명력도 저는 거의 종식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8.28 전당대회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당대표 후보도 그렇지만 최고위원 후보들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어찌됐든 민주당의 주류가 교체되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재명 의원 본 자체가 당내 비주류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차기 전당대회에서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또 당 전체적인 내부에서 보면 소위 이제 586 그룹들이신 분들이 오랫동안 당의 주요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좀 이게 어떤 인위적으로 뭐 이 97세대들이 나서서 586을 이제 시대의 뒤안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97세대가 어떤 정치적 비전이라든가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대와 또 어떤 다른 차별화된 어떤 내용과 비전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인데 어찌됐든 기존의 어떤 당의 그 권력 시스템과 주도 세력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들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작동하고 있고 이게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의 쇄신과 혁신에 있어서 인물이 자연스럽게 어떤 교체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전당대회가 주류 되지 않을까. 교체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인사 논란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앞으로는 교직에만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주말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열심히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청문 자료도 제출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갑자기 이제 숙고에 들어가면서 이런 결단을 내려서 좀 갑작스럽다라는 시각들도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 정부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인사 낙마자가 4번째라고 지금 날려져 있는데요. 송홍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고시 3관왕이고 능력은 충분히 입증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서울대 로스쿨에서 또 상법 강의를 열심히 하시면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 능력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없을 텐데 이분이 이제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구설수의 문제들이 미리 좀 걸러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후보자 지명을 받고 나서도 본인이 그런 제자들에 대한 그런 성희롱에 대한 문제들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본인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송홍열 교수가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좀 했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본인이 오히려 정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매우 안타깝고 다음 인사 검증에서는 조금 더
더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와 시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대폭적으로 고려한 그런 인사가 좀 추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장관급 낙마.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도 제가 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인사검증에 민주당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송홍열 의원 후보자 지명 시점까지만 보면 사실은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 검증의 기준은 형성된 시점이었거든요. 그 송홍열 후보자가 지명 직후에 기자들과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낙마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인사 검증 단계에서 이 부분이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낙마 가능성도 고려가 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강행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정말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능력 위주의 인사 마다할 분들은 없죠. 근데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능력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도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능력이라든가 도덕성, 국민적 기준 이런 분에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것은 인사를 오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 낙마 이후에 또 최근에 어떤 인사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에 대해서 언론이나 야당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본인은 맞았는데 언론 보도나 야당이 틀렸다는 입장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 이렇게 가신다면 앞으로 인사 난맥은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 오늘 결정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 차원이다. 그래서 브리핑도 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 논란이 이렇게 있고 난 후에 또 본의 아니게 오늘 이렇게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다 보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우선은 그 인사 난맥상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야당이 끊임없이 해도 교정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더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좀 더 분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보겠고요. 예. 그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참신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호평을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이렇게 아침 인사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제도 많이 됐었는데 예. 아무래도 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속을 다 좀 드러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또 호감으로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정무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또 작용한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 간담회를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정리되고 좀 체계화된 그러면서 혼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 정권은 어땠냐 이런 식으로 도어 스태핑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단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 설계됐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지만 후보 시절부터 이 실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고 이거를 정말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긍정적인 어떤 과정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어야 될 텐데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면 예. 한 번쯤 이제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소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